난 계속 울려대는 벨소리에 진저리가 나서 귀를 막았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새삼 확인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비겁하게도 난 그녀가 제풀에 지쳐 돌아가기를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시계를 보았다. 벨이 울릴 때. 정인. 오늘 아침 난 좀 바빴다. 정우를 만나 경주에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관벨이 울린 것은 한창 머리를 감고 있을 때였다. 여느 때와 달리 벨소리는 무척 불길하게 귓전에 와 닿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이 오늘따라 섬뜩하게 느껴진 것은 난 잠자코 벨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아침 일찍 찾아올 사람이라곤 없었다. 기껏 세탁소 아줌마거나 야쿠르트 배달부일 것이다. 그런데 기다려도 소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역시 이상한 일이었다. 그들이라면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 물러가는 게 보통이었다. 난 쫓기듯 머리를 헹궈내고는 물기를 털어내며 인터폰 앞으로 다가갔다. 과연 모니터 속에는 야쿠르트 배달부도 세탁소 아줌마도 아닌 다른 누군가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 누군가가 고개를 든 것은 수화기를 들어 누구인가를 막 확인하려 했을 때였다. 뜻밖에도 그녀였다. 순간 개구진 기분이 뒷골을 지그시 눌러왔다. 그녀가 나를 찾아오리라곤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른 아침 내가 있을 시간에 맞춰 찾아온 것을 보면 기어이 나를 만나려는 작정인 듯 했다. 나는 대꺽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지금은 그녀를 만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쩌면 영영 그럴지도 알 수 없었다. 사람의 만남이란 흐르는 물과 같았다. 일단 스쳐 지나가면 그뿐인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 대한 죄책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어느새 잊히고 있는 것만 봐도 그랬다. 난 모니터 속에 비친 그녀를 망연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새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옷차림이나 머리 매무새가 도무지 외출을 염두에 두고 나온 사람 같지 않았다. 어딘가 모르게 휑하고 너수룩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와 이웃해 사는 동안 그녀가 그처럼 자신을 방치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뜻하지 않게 정붙여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적응한다는 게 저토록 힘든 것일까. 의구심과 함께 연민이 솟았다. 언젠가 그녀가 정붙일만 하면 떠나야 했던 날들에 대해 넋두리를 늘어놓던 일이 생각났다. 짐을 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날부터 마음이 꼭 나뭇가지에 걸린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서 또 적응해야 할 일이 두렵기 때문이죠. 아이는 뭘 모르니까 차라리 태평스러워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법 잘 지내던 사람도 보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조금씩 잊기 시작하다가 언젠가는 깡그리다 잊게 되죠. 하지만 떠난 사람은 살던 곳에 대한 기억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래된 함을 열어보듯 되새겨보게 되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지난 날을 돌이킬 때의 그 애틋하면서도 쓸쓸한 느낌이란 갈수록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게 점점 힘겨워져요. 늘 이곳에선 제발 오래 살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얘기를 마친 그녀는 문득 쑥스러워하며 그녀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앉아있던 우리들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이사 온 지 대여섯 달인가 지난 후 내가 데리고 간 모임에서였다. 그녀는 의외로 분위기도 잘 맞추고 대화에도 곧잘 끼어들었다. 난 적이 안심이 되었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 층에 살게 되면서 친해져 그녀를 끌어들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다. 뭔지 꼭 집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우리들과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도심의 변두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녀는 우리들처럼 펑퍼짐하고 꾀지지한 몰골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뭐였다 하면 질펀하게 수다를 떨어대는 대부분의 여자들과 달리 고요하고 애잔하다고 할까. 난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의 권유로 이웃 여자들끼리 하는 모임에 참석한 그녀는 그새 분위기에 익숙해진 것인지 대낮부터 억지로 한 잔 마신 술 기운 탓인지 뜻밖에도 자신의 심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놓았다.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얘기를 즐겨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나와 얘기할 때도 웃는 듯 마는 듯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는 묵묵히 듣고 있는 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곧 그녀의 얼굴에 후회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짐짓 동정어린 표정으로 넋두리를 듣고 있던 여자들이 눈치를 채고 사람 사는 데가 어디 다 그렇기만 하겠느냐고 저마다 위로의 말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볼이 발갛게 상기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다지 믿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녀는 갑자기 그때 일을 떠올린 것일까? 그래서 한바탕 분풀이를 하러 온 것일까?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불이 나게 쫓아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너희들이 입을 모아 날 위로했던 때가 언젠데 그처럼 매몰차게 사람을 내쳤느냐고. 어떻게 그처럼 한통속이 되어서 날 모른 척 할 수가 있었느냐고. 네가 진실을 말하기만 했으면 우리 모녀가 그런 수모는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놓고 싶어진 것인지도 몰랐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녀를 만나는 것이 더욱 두려워졌다. 난 계속 울려대는 벨소리에 진저리가 나서 귀를 막았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새삼 확인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비겁하게도 난 그녀가 제풀에 지쳐 돌아가기를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시계를 보았다.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 남짓 남아있었다. 계속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정우가 기다리게 될 텐데. 자발 없이 움직이는 초침이 서서히 나를 옥죄어 들기 시작했다. 정우는 전자파가 나쁘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른 일엔 비교적 느긋하면서 건강에 관한 일이라면 맹목적인 그가 이따금 한심하게 여겨졌다. 언젠가 그것 때문에 그를 그만 만나고 싶어질 수도 있었다. 인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정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며 자신은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난 누구라도 그럴 수 있으며 사람 사이에 영원한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그랬다. 난 정말이지 내가 그런 소용돌이의 주역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를 포함한 몇몇 여자들 속에서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일이었다. 한때는 서로 아까울 것 없이 우정을 나누던 사이였지만 한번 틈이 생기니까 그것은 마침내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되어버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얕은 개울 속의 징검다리나 다름없었다.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불편했다.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지 그것이 깨어지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게 사람 사이였다. 난 물기가 말라 버석해지기 시작하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실에서 기역자로 바라보이는 집 베란다에서 여자가 오늘도 이불을 털고 있었다. 여자는 아침마다 이불을 탕탕 두들겨 햇볕에 널었다. 하루 종일 이불은 햇볕 속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해질 무렵에야 거두어졌다. 난 햇살 아래 흰 소창을 내보인 이불을 볼 때마다 사람도 가끔씩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면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터무니없는 욕망과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와 뻔뻔함이 바람에 날리고 햇볕에 말라서 좀 청결해지지 않을까. 그랬다면 그녀와 나 사이도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지도 몰랐다. 난 줄기차게 들려오는 벨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다시 귀를 틀어막았다. 소문에 의하면
매일 아침 이불을 털어대는 여자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증상을 갖고 있었다. 이웃에서 간혹 갖다주는 차반들을 누가 이런 걸 먹느냐며 무람없이 돌려보내기도 하고, 아무나 붙들고 혼자서 맥락이 닿지도 않는 말들을 한참 늘어놓으며 수시로 아랫집에 인터폰을 해서 혹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느냐고 묻기도 한다고 했다. 아마도 여자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에 스스로 갇혀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세계로 가라앉고 있는 모양이었다. 여자에 대한 얘기는 이웃 사람들 사이에 심심풀이 가십거리로 옮겨 다녔다. 언젠가 나와 정우의 밀회도 사람들의 입끝에서 탁구공처럼 돌아다닐지 모를 일이다. 그녀가 겪었고 이웃 여자가 겪고 있는 것처럼. 벨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사방이 일순 고요해졌다. 먼 곳에서 트럭 행상의 마이크 방송이 어렴풋하게 들려왔다. 난 두들겨 맞은 듯 멍해져서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현관문 아래쪽 투입구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동그랗게 열렸다.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얼른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구멍 사이로 기어드는 게 보였다. 희고 기름한 그녀의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난 혹시라도 그녀가 나의 존재를 알게 될까봐 숨도 크게 쉴 수가 없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살며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현관의 희끄무리한 어둠 속에 홀로 떨어뜨린 흰 봉투는 눈부시게 휘었다. 그녀가 자주 뿌리고 다니던 향내가 코끝에 맡아지는 듯 했다. 이른 봄 은은하게 코끝을 스치는 천리향의 내음.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에 향수를 뿌리는 습관이 있었다. 향기는 그녀의 애잔한 눈빛과 가냘픈 목덜미를 닮아 있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천리향의 그리움 같은 향기로 내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손이 빠져나갔다. 난 다행스러워하며 가만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갑작스런 출현은 나를 두려움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난 현관에 떨어진 그녀의 편지를 감히 집어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그제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약속 시간은 10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어쩐지 전화를 하고 싶더라니. 여태 출발 안 하면 어떡하냐? 너 혹시 마음이 변했어? 아니야, 갑자기 일이 좀 생겼어. 그러잖아도 어떻게 연락하나 고민이었는데. 지금 바로 나가면 30분 후엔 도착할 거야. 미안하지만 좀 기다려줘.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마음이 간절하면 몸도 따르는 법이야. 처음으로 너하고 장거리 가는 건데 오죽하겠어. 빨리 와라. 정우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음이 급해졌다. 얼른 수화기를 내려놓고 대충 머리를 빗어 뒤로 묶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분을 두드렸다. 늦게 출발하면 늦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돌아와야 하는 것이 그나마 내가 지켜야 할 본분이었다. 정우를 만나러 나갈 때마다 늘 그 점을 명심했다. 정우를 만나는 게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해도 사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치 않았다. 모르긴 해도 정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를 만나서 은밀하게 주고받는 말들과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따뜻한 눈길은 싫지 않았다. 그 눈길 속에서 이젠 낡아버리고 타성에 젖은 삶에 대한 위로를 얼마간 받을 수 있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다정하고 속이 깊은 남자였다. 그래서인지 남편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정우 앞에선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여자들과 있을 때처럼 예민하지 않아도 좋았다. 여자들은 그 섬세함 때문에 피곤한 존재들이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늘 신경을 써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하는 어떤 말이라도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였다. 그를 만나러 갈 때는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돌아올 때 후회하지는 않았다.
다만 남편이 눈치채지 않게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할 뿐이었다. 구두를 급하게 꿰어 신는데 그녀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편지를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편지를 백에 집어넣었다. 비록 그녀를 문 밖에서 보내긴 했지만 편지까지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벼랑간 쇳소리가 섞인 듯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지도록 음산한 소리였다.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나를 따라왔다. 난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마구 흔들어 소리를 떨쳐내었다. 엘리베이터 속 거울 안에 내 얼굴이 일그러져 떠 있었다.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난 차 안에 앉아 깜빡이는 신호만큼이나 바쁘게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얼마간 무료하고 지친 표정의 사람들이 신호에 의해 길 건너편으로 성급하게 내몰리고 있었다. 난 저따위 신호체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사람을 재촉하는지 몰라. 옛날엔 그나마 여유가 있었는데. 너 오늘 되게 편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 사회적인 발언을 다 하고. 그런가 봐. 사실은 민주 엄마가 계속 마음에 걸려. 그 여잔 하필이면 오늘 올 게 뭐냐. 이젠 잊어버려. 오늘은 너하고 나만 생각해. 정우가 슬그머니 내 손을 잡았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난 정우의 둥그스름한 옆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신호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서고 차들이 다시 움직였다. 삭막한 거리의 풍경들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 속에서 설핏 그녀를 본 것 같기도 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을씨년스럽던 그녀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석 달 전 피플에서였다. 그날 우리의 만남은 갑자기 이루어졌다. 내가 전한 말을 빌미로 그녀를 우리 모임에서 탈퇴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말없이 따돌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서 그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었다. 모두들 그녀와 더불어 부도덕한 사람들로 오해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모임의 회장인 강성애가 그녀에게 우리의 뜻을 냉정하게 전달했다. 강성애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그녀가 흘낏 나를 쳐다보았다. 난 괜스레 애꿎은 성냥개비를 톡톡 분지르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옮긴 말들을 그 얘기의 주인공에게 확인하는 것을 보는 것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난 그녀를 바로 볼 수 없었다. 강성애가 내뱉은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말들은 테이블 위에 떨어진 물방울만큼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선 차곡차곡 쌓여 얼음 기둥이 되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침묵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질 즈음 그녀가 고개를 쳐들더니 아무 말 없이 백을 챙겨들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우리를 쭉 둘러보고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이 모임에서 빠지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유가 말이 안 돼.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한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날 비난하는 건 우스운 일이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부도덕하단 누명을 쓸 거라고? 남의 사생활을 두고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큰 신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부도덕하다는 얘기를 듣는 건 그렇게 무서워?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는 처지에 어처구니 없는 자만심들은. 강성애가 뭐라고 대꾸를 하려다가 참았다. 그녀가 발걸음을 때려다가 다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커다란 벽 유리에 비쳤다. 난 잠자코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공유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작별의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가 한숨을 깊이 내쉬는 듯 하더니 발걸음을 떼놓았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축이 마룻바닥을 찍는 소리가 내 가슴에 구멍을 뚫었다.
난 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의 한기에 몸을 옹성거렸다. 그녀가 떠난 빈자리에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고 있었다. 실내에는 우리들 뿐이었다. 두 아이를 가진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 그리고 한 남자의 조강지처. 그것이 그녀가 떠남으로써 완벽해진 우리의 공통 분모였다. 그녀는 딸이 하나 있었지만 한 남자의 조강지처는 아니었다. 그녀가 한 남자의 정부라는 걸 소문낸 것은 나였다. 그녀가 그것을 고백한 것은 무심코 한 나의 질문 때문이었다. 자기 남편은 참 출장이 잦다. 한 달에 3분의 1은 안 계신 것 같던데 그럼 정이 더 살가워지지 않나? 우리들은 맨날 보고 사니까 어떨 땐 아주 징글징글해. 그때까지 내가 그런 식의 말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주로 이웃 사람들이나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고작이었고 그때마다 거의 다 내가 짓거리는 편이었다. 그만큼 그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퍽 꺼려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잠자코 있다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그런 셈이죠. 아침에 그를 배웅하면서 또 며칠 지나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땐 서러워져요. 양쪽을 오가는 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나눠 살아야 하는 건 꽤 인내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참으로 뜻밖의 말이었다. 난 그녀의 얼굴을 뜨악하게 바라보았다. 친동기간처럼 가깝게 여겨지던 그녀가 그렇게 낯설어 보일 수가 없었다. 이 여자가 한 여자의 고통을 담보로 사는 그런 부류의 여자라고? 그런데도 어째서 이처럼 천연덕스러울 수가 있지? 난 놀라기도 했지만 우선 배반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치고 화가 치밀었다. 난 그녀의 남자를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몇 번 마주쳐 그녀와 함께 인사를 한 적이 있었다. 남자는 이 동네에선 보기 드물게 세련되고 신사적인 풍모를 갖추고 있었으며 상냥했다. 그런 남자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아이만 온전하다면 완전한 행복을 가졌을 부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은 걸 주지 않는 공평한 생애 법칙에 새삼 경외감을 느꼈다. 난 정바가 딸과 더불어 행복해 보이는 그녀를 좋아했다. 그녀의 딸은 늘 해픈 웃음을 몰고 다님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아무에게나 어눌한 말투로 살갑게 말을 걸기도 하고 누구에게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다니는 아이는 볼 때마다 그 천진함이 사랑스러운 만큼 안쓰럽기도 했다. 그녀는 딸에게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통학버스 승차장에 딸을 배웅하고 맞이했다. 또한 일주일에 2~3번은 딸의 손을 잡고 느릿느릿 아파트 단지의 녹음 속을 산책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단지 안에 소로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비록 온전하진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경험의 폭을 넓혀주려 애쓰는 그녀는 아름다웠다. 사람의 운명을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늘없이 살아가는 여자.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서 불만스러운 세월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난 그녀를 떠올렸다. 그런 그녀가 다른 여자의 남자를 공유하고 살면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여자라니. 난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아내에게 연민을 느꼈다. 남자가 그녀에게 있을 때 홀로 침대에 누워 뒤척일 남모르는 여자가 가여웠다. 그 여자가 꼭 나인 것만 같아서 목덜미가 후끈해졌다. 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나의 팔을 붙잡았다. 영석 엄마, 내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줘요. 언젠가 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기생식물 같은 년.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녀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맥없이 내 팔을 놓아버렸다. 그녀에게 정신박약의 딸이 없었다면
그녀의 머리채라도 잡아 흔들고 싶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정체를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노여움이었다. 그녀가 허물어지듯 주저앉는 것을 뒤로 느끼면서 난 문을 거칠게 닫아붙이고 나왔다. 내가 그녀의 사생활을 두고 그토록 화를 낼 이유는 없다고 아무리 자신을 타일러도 소용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횡포였다. 생각할수록 그녀에 대한 적의는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아무리 그녀가 한 남자의 정부인 주제에 나보다 훨씬 아늑하고 품위 있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녀가 가진 삶의 방식이 아닌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난 그녀의 비밀을 모임의 회장에게 얘기하고 말았다. 회장도 역시 그럴 수는 없다며 펄쩍 뛰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불길한 전운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녀는 차츰 바깥 출입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 즈음부터 항상 그녀와 함께 학교를 오가던 민주가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되었다. 사고가 생긴 것은 그 무렵이었다.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데? 너 그러고 있으니까 엄청 신경 쓰인다. 이제 그만 좀 할래? 정우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난 이른 봄 여린 연두빛 풍경들이 산자락부터 시작되는 걸 보고 있었다. 산은 벌써 아련한 초록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참 되게 신경 쓰이네. 무슨 생각하느냐니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왜 그래. 그나저나 너 오늘 장사는 포기한 거니? 상관없어. 어차피 안 되는 걸 뭐. 난 신경 쓰지 말고 너나 기분 좀 바꿔. 애정이 깃든 말투였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남편에 비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음성이었다. 정우의 머리엔 새치가 희끗거리고 뱃살이 벨트 위로 보기 좋을 만큼 솟아 있었다. 흐르는 세월에 알맞게 둥그러진 정우의 모습은 보기 좋았다. 비록 사는 건 각박할지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느긋한 남자. 정우를 보고 있으면 세상의 근심들이 한 발짝씩 물러섰다. 그것이 계속 그를 만나는 이유였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태평스럽고 여유롭기만 하다면 마냥 수용할 수 있을까? 나의 잣대는 늘 이중적이었다. 필요에 따라 변하는 기준이란 이기적이게 마련이었다. 정우를 대하는 감정도 그랬다. 연정이나 우정이기도 하고 그 둘 다 아니기도 했었다. 난 아직도 그와 확실한 관계 정립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학 졸업 10년 만에 우연히 아파트 상가 앞에서 동창인 정우를 마주쳤을 때 난 눈을 의심했다. 정우는 상가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수입 청소기를 홍보하고 있었다. 우린 서로를 단박에 알아보았다. 정우는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난감해했지만 세일즈맨답게 곧 태도를 바꾸었다. 청소 서비스를 받아보고 주위에 소개도 해달라며 방문할 기회를 달라고 졸라댔다. 그 며칠 후 정우는 커다란 청소용구를 들고 와서 한참 동안 설명을 하고 직접 시연도 해보였다. 살집 좋은 몸으로 땀까지 훔쳐가며 애쓰는 모습에는 삶의 팍팍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어쩌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저렇게 가가호호 방문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나 싶어 측은해졌다. 난 그의 서비스를 만류한 뒤 과일을 깎아내고 차를 끓였다. 정우는 경험도 없는 유통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다고 했다. 난 그의 실패담을 한참 들은 후 오직 정우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청소기를 할부로 구입했다. 내가 하는 짓이 분에 넘치는 짓이라는 걸 정우도 모르지 않았다. 그는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나의 구매에 보답했다. 우린 서로의 배려를 고마워했다. 그 속엔 서로에 대한 안쓰러움도 숨어 있었다. 대학 시절의 패기만만함은 간 곳 없이 삶에 휘둘려 초라해지고 있는 남자와 좁은 집안에서 아이들과 악다구니를 하고 넓은 평수에 사는 여자들이 부러워 남편을 닥달하는 여자. 그게 10년 만에 마주친 정우와 나의 현실이었다.
정우는 그날 우리 집에 편안하게 앉아 소식이 끊겨졌던 시간들에 대해 얘기하고 우리가 아는 동창들에 대해서도 소식을 교환하다가 일어섰다. 정우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생각난 듯이 이웃에도 꼭 좀 홍보해달라며 내 손을 꼭 거머쥐었다. 정말 고맙다. 사실은 열흘 만에 겨우 한 개 팔았거든. 네가 꼭 천사 같다 야. 씩 웃는 정우의 얼굴을 보자 콧날이 시큰해졌다. 정우는 내 손을 쉬놓지 않았다. 난 그와 마주선 채 손을 빼내지도 못하고 발치를 내려다보았다. 어쩐지 눈물이 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무런 신호음도 없이 엘리베이터 문이 불쑥 열렸다. 그리고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정우와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그저 오다 가다 한번 마주친 동창 사이로 끝났을까? 그랬다면 그녀에 대해 더 깊은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됨으로써 평화로웠을 것이다. 불현듯 한동안 잊고 있었던 민주의 눈빛이 떠올랐다. 뒤이어 경태의 느물거리는 눈빛도 떠올랐다. 방심한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니던 얼굴에 떠오른 공포감. 그 지질린 눈빛과 정우와 나를 보고 놀라면서도 호기심에 가득 차있던 경태의 눈빛. 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정우가 그러는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야, 아무래도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다. 너 우거지상 하고 있는 거 보기 괴로워. 제발 그만 좀 해. 부탁이니까. 운전이나 하면 될 텐데 별걸 다 신경 쓰고 그래. 정우야, 사실은 나 그동안 그 일에 대해선 거의 잊고 지냈어. 근데 놀랄 정도로 헬스케진 민주 엄마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이후로 정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나 봐. 너무 많이 망가졌어. 난 그동안 편안했거든. 어쩌다 한 번씩 민주의 눈빛이 떠올라서 괴롭긴 했지만 경태 그 자식을 생각하면 불쾌해져서 가능한 한 생각을 안 하려고 기를 썼거든. 그래, 나도 그때 걔의 눈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이야. 그날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멈추고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난 벽에 기댄 민주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 아니, 보았다기보다 딱 마주쳤다. 민주는 새하얗게 질린 채 구석에 밀쳐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민주를 염려한 것은 극히 짧은 순간이었다. 불량스런 고등학생의 눈길이 의혹과 호기심에 차서 내 손을 잡고 있었던 정우와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나를 잽싸게 훑고 가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정우와 내가 마주보고 서 있던 상황은 보기에 따라 오해받을 만한 광경이었다. 이 일을 어째, 어떡하면 좋을까? 난 당황해서 얼른 돌아섰다. 그 사이에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하강했다. 그제야 정우가 충격을 받은 듯 얼떨떨해진 표정으로 날 돌아보았다. 저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냥 보내도 되는 거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도 나도 민주의 블라우스 사이에서 경태의 손이 허둥지둥 빠져나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빗긴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4, 5층쯤 아래에서 누군가 격렬하게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벌건 대낮에. 이 인간 말종 같은 자식. 이어서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고 민주가 비명 같은 통곡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는 순식간에 떠들썩해지고 이 집 저 집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와 분주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난 정우를 끌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왔다. 왠지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야만 할 것 같았다. 정우는 소파 끝에 걸터 앉더니 얼굴을 벅벅 문질렀다. 이 대낮에 참 간도 큰 녀석이네. 그 여자애 쇼크 상태인 것 같던데 괜찮을까? 정우는 염려스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게 말이야. 난 건성으로 대답했다. 머릿속에는 민주에 대한 걱정보다 경태가 우리를 스쳐보던 눈빛만 남아있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질시하는 듯한 눈길이 그 위에 포개졌다. 그녀가 나를 조소하는 듯 빙글거리며 떠올랐다 쓰러지기도 했다. 내색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우가 나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토닥여 주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왕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 아마 대처 방법이 생길 거야. 정우의 따뜻하고 두툼한 손이 의외로 위안이 되었다. 그의 말은 소문을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다소 진정시켜 주었다. 정우는 바깥이 조용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또 연락하겠다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 하루 사이에 아파트 라인 전체가 태풍 속에 잠긴 듯 수런거렸다. 민주 엄마는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격렬하게 경태 엄마와 시비를 붙었다. 어디에 그런 강단이 숨어 있었나 싶게 그녀는 필사적으로 딸의 억울함을 항변했다. 딸을 둔 집에서는 평소에도 경태가 경계 대상이었다고 입을 모으며 그나마 민주를 동정했고 경태 엄마는 민주가 팔푼이 주제에 자기 아들을 유혹했다고 맞섰다. 난 그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숨어 있었다. 경태 엄마가 찾아온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남편은 회사로 아이는 학교로 다 나가고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좀 앉으라는 나의 권유도 무시하고 현관에 선 채 용건을 말했다. 우리 경태가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민주가 절 끌어안고 있는 걸 영석 엄마가 봤다면서요. 너무 놀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못했다던데 가만히 있지만 말고 우리 애 증인이 좀 돼줘요. 까딱하다간 우리 아들이 바보 아이나 추행하는 치안으로 몰릴 판이에요. 경태 말로는 민주가 먼저 꼬리를 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506호 영감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애를 몰아붙이니 정말 미치겠어요. 난 경태의 영악함에 치를 떨었다. 녀석은 제 엄마를 통해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네가 날 모른 척하면 난 널 불어버릴 테다. 그날 당신이 외간 남자에게 안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하면 과연 누가 더 불리할까? 난 달아빠진 소년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았다. 난 비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영석 엄마가 안 봤으면 우리 아들 몹쓸로 만들 뻔했지. 한창 피가 끓는 놈이 기집애가 꼬리를 치는데 어떻게 견뎌? 아무리 모자란다 해도 그 딸이 저 애미 하는 수작을 안 배웠겠어? 세상에 그런 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뭐 민주가 쇼크를 먹어? 걔가 그러면 우리 애는 더하지. 추행이라니 어디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려. 경태 엄마는 문을 나서면서 벌써 복도가 떠나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경태 엄마가 나가고 얼마 안 있어 복도가 다시 한번 소란해졌다. 그날 이후 나의 증언으로 힘을 얻은 경태 엄마는 민준의 앞에서 분풀이를 해댔다. 난 경태 엄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FM의 볼륨을 최대한 높였다. 되도록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문 밖의 소라는 내가 한 짓이 어떤 것인지 여실하게 들려주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녀가 이삿짐을 꾸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녀가 떠난다는 소문은 내게 위안과 함께 죄의식을 안겨주었다. 어쩌자고 난 그토록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 후회는 깊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가 이사하던 날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그녀와 아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를 떠돌았다. 아파트 단지 안의 여자들은 둘만 모이면 그 얘기들을 했다. 그녀와 민주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조차도 그녀를 잘 아는 것처럼 실감나게 얘기를 해댔다. 사람들은 어쩐지 일상과는 동떨어져 사는 듯한 그녀를 한편으론 동경하고 한편으론 경계하고 있었던가 보았다. 그 중에는 그녀의 집에 드나드는 남자가 민주의 아버지이자 첫사랑이란 얘기도 있었다. 결혼 전에 임신까지 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낳아보니 정박하였다. 아이를 낳은 뒤 부모에게 허락을 받으려 했던 남자는
결국 마음이 변해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나 죄책감 때문에 이중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그럴싸하게 돌았다. 보문단지의 호숫가에는 벚꽃이 한창 꽃망울을 베고 있었다. 오래된 꽃나무의 가지들은 덜 성숙한 아이의 팔뚝처럼 탐스러웠다. 정우는 차창을 내리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냉기가 묻어있는 바람이 시원하게 실내로 밀려들었다. 달려오는 내내 수시로 나를 쳐다보며 눈치를 살피던 정우가 입을 열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생각이 많아. 너무 자책감에 빠지지 마.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야. 실수라고 할 수가 없어. 친하다면서도 마음속 깊이 그녀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지내왔으면 민주 엄마가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얘기를 들어주기는 해야 했어. 오늘 아침에라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화해했어야 하는데 다 놓쳐버렸어. 정우는 호수를 따라 늘어서 있는 나무 아래 차를 세웠다.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호수는 충만해 보였다. 난 의자를 뒤로 젖혀 몸을 기대었다. 정우가 날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담배를 빼들고 밖으로 나갔다. 뭐가 못마땅한 듯 문을 닫는 손길이 거칠었다. 아마도 나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항상 그만큼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그런 나를 그는 이기적이고 열정이 없다고 투덜댔다. 정우가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던진 돌멩이들이 수면 위에 동그란 파문을 그리며 물속에 잠겨들었다.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착잡했다. 그녀가 끈질기게 눌러대던 벨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남아있었다. 그녀가 내게 전하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제야 가방에 든 편지가 생각났다. 편지를 꺼내들었다. 편지 속에는 백지에 또박또박 써내려간 그녀의 글씨가 까맣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늘 꿈을 꾸었어. 이런 모습으로도 사람들 속에서 자유롭기를. 내 순결하고 가여운 딸 때문에 더 그랬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잔인했어. 사람들은 절벽 끝에 매달려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좀처럼 이해하지 못해. 무엇보다 너조차 그랬다는 게 슬펐어. 물론 이게 최초의 배반은 아니야. 몇몇 사람들이 내게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뺏어가곤 했지. 내가 진작 진실을 얘기했다면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까?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네가 날 받아들이려 했다면 그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했으니까.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가진 각자의 이유를 납득하지 않으려는 걸까? 왜 국화빵 같은 규범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걸까? 난 그곳을 떠나오면서 민주 아빠에게 긴 여행을 간다고 말했어. 아마 그는 우리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겠지. 비록 같이 살진 못했지만 그는 나의 첫사랑이고 민주의 아빠였어. 네가 나의 진실을 아는 마지막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안녕. 그녀의 편지는 내가 한 사람의 인생에 무책임하게 끼어들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일깨워 주었다. 난 왜 그녀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버려둔 것일까? 난 사람들 속에 숨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난 삶이 얼마나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 포용력으로 생을 수용해야 하는가를 정말 몰랐던 것일까? 난 그녀에게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지른 것일까? 벨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섬뜩함이 전류처럼 나를 관통했다. 가슴이 마구 떨려왔다. 정우를 소리쳐 불렀다. 정우는 영문을 모른 채 열린 차창 틈으로 몸을 기울여 나를 들여다보았다. 왜 그래? 사람 놀라게. 정우야, 우리 돌아가자.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난 편지를 움켜쥔 채 그를 재촉했다. 그가 잠깐 나를 노려보더니 담배를 발로 짓이겼다.
운전석에 올라앉은 정우의 눈빛이 곤두서 있었다. 너 오늘 진짜 너무하는구나. 오자고 할 때는 언제고 갈 때는 또 네 마음대로 가자고? 내가 네 기사야? 난 뜻밖의 항변에 멍해져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알던 정우가 아니라 또 다른 정우와 마주하고 있는 듯 생경스러워서 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그러지 마. 이 편지를 보면 너도 이해할 거야. 어쩐지 불길해서 그래. 정우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그는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분명 내가 알던 정우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푸근하지도 너그러워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거칠게 밟았다. 정우야. 놀라서 그를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 심하게 쿨럭거리다가 뒤로 빠져나갔다. 던져버린 편지가 바람에 날려서 호수 쪽으로 날아가는 게 보였다. 차는 온 길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가로수들이 뽑힌 듯 뒤로 달아났다. 정우의 얼굴은 오래된 화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난 서서히 공포에 질리며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벨소리의 환청 속으로 침몰해 갔다.